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현재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별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 들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 60대 여성이자 외소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흔히들 난쟁이라 불리는 장애인이죠. 전 평생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살아왔는데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글로 적으면 책 한 권도 모자랄 겁니다. 참 많은 사건을 겪어왔는데 그중 제 자식들과 있었던 일을 넋두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소증으로 살아온 저의 인생 이야기도 보태어서 들려드릴게요. 아마 어느 채널에서도 저보다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 제 사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이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써 내려가겠습니다. 외소증으로 태어난 전 집안의 망신이었어요. 아기 때는 제가 외소증인 걸 모르셨는데 조금 지나니 다른 아이들과 다른 걸 알고서 부모님이 절 버리셨대요. 60년도 더 된 시대였으니 난쟁이로 태어난 아이를 버리는 건 큰일도 아니었죠. 그래서 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런데 이모에 대한 기억은 조금 있었습니다. 모두 절 버렸는데 이모가 키워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떠오르거든요. 하지만 대여섯 살쯤 고아원에 버려졌고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에게 놀림을 당하며 성장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키가 작고 특이하게 생긴 외모 때문에 친구 하나 없이 커야 했고 괴롭힘과 따돌림까지 당하면서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네요. 성인이 되어 고아원에서 독립했을 때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답니다. 길을 걸어가면 난쟁이, 똥자루, 꼬맹이 등등 많은 조롱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고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바보처럼 참기만 했어요. 사회생활을 뛰어들려고 여러 직장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밭일이나 과수원에서는 제 키가 작아서 일하기 어려울 거라며 돌려보냈고 공장, 파출부, 식당 등 절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나라에서 고아 출신에게 주는 지원금 몇 푼이 있어서 월세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밥을 먹고 생활해야 할 돈이 부족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또 장애인 수당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외소증은 장애인 연금 급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절당하고 말았네요. 결국 먹고 살려면 일이 필요했고 절 받아주는 곳이 있다면 지구 끝까지 갈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에서 나와서 1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빈곤에 갇혀서 처량한 삶을 지냈어요. 세상을 비관하고 난 왜 이렇게 태어났나 자아까지 하며 매일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고 희망 한 점 없는 우울함 속에 허우적거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전단지 한 장을 받았는데 서커스 공연 홍보 전단지였어요. 거기서 제 눈이 번뜩였는데 전단지에 공연하는 사람들의 단체 사진이 있었는데 저와 같은 외소증 사람이 2명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드디어 절 받아줄 곳이 생겼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연장에서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가서 앞자리에 앉았고 재밌는 공연을 관람하기 시작했어요. 자전거 묘기, 공중에서 사람을 던지고 받는 묘기, 저글링 등등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졌답니다.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리며 뛰던지 당장이라도 무대 위에 올라 서커스 단원들처럼 묘기를 막 부리고 싶더라니까요. 2시간이 넘는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단원들은 무대 뒤로 나갔답니다. 전 용기가 나지 않아서 빠져나가는 관객들을 따라갈까 단원들을 따라 무대 뒤에 대기실로 들어갈까 갈팡질팡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서커스 단원들이 모여있는 대기실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서커스 단장을 만나게 된 전 일을 배우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 여기 단원을 추가로 뽑고 계시나요? 제가 아무런 재능은 없지만 꼭 배워서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단원들처럼요. 그러자 모든 단원들이 절 주목했고 밝은 미소를 지었답니다. 여태껏 저를 보며 그런 미소를 짓는 사람들은 처음이었죠.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정말요? 이렇게 빨리 결정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하고 싶다면서요. 그 마음이면 못할 게 있겠어요. 우리는 합숙으로 움직이니까 내일 짐을 싸서 오세요. 그렇게 한 번에 취직을 하게 된 전 만세를 불렀고 이튿날 월세방을 빼고 짐을 싸서 서커스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청소와 정리 정돈만 시켜서 그것만 열심히 했어요. 전 일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 행복해서 최선을 다하며 지냈죠. 그런 제 모습을 본 단원들과 단장은 빨리 묘기를 가르쳐야겠다며 첫 단추를 꿰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배우게 된 묘기는 볼링핀 3개로 던지고 받고 하는 저글링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 볼 때는 쉬워 보였는데 직접 체험해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며칠 동안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질 때까지 한 번을 성공하지 못했답니다.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몇 번의 저글링을 성공하긴 했지만 무대에 오를 수준이 아니어서 계속 무대 뒤를 지켜야 했네요. 그렇게 석 달이 더 지나고 나서야 단원들만큼은 아니지만 흉내를 낼 수준으로 도달했고 저글링 말고도 인간 탑쌓기, 공중 그네까지 타며 실력을 쌓게 되었어요. 그래도 단장은 아직 무대에 오를 때가 아니라면서 더 열심히 훈련해서 단원들과 비등한 실력이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무대에 오르지 못해서 돈을 아주 조금만 받았기 때문에 악착같이 훈련해서 무대에 빨리 오르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결국 서커스 단원이 된 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대 위에 오를 수 있었고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공연을 무사히 마쳤답니다. 어느새 저글링은 눈 감고도 할 정도로 쉬워졌고 공중근에 옮겨타기도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듯 재미있게 탈 실력이 되었어요. 무대에 오르고 나니 제가 버는 수입은 점차 늘어났고 1년 뒤에는 웬만한 회사 부장 월급과 맞먹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언제 빈곤했는지 까먹고 여유롭고 재미난 삶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서커스 단원일 때나 박수를 받는 사람이지 홀로 길을 걸으면 여느 때처럼 비수거를 섞은 놀림을 받아야 했고 동정과 연민의 눈빛까지 받았답니다. 그리고 제가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서인지 결핍이 심하게 있어서 누군가와 애틋한 사랑 한번 하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저같이 생긴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전 이번 생은 사랑 한번 못 받고 광대로 살다가 팔자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선고를 내리고 사랑 욕심을 버리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25이 되던 해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관람객 중 멋진 한 남자가 무대 뒤로 와서 저에게 꽃다발을 내미는 거예요. 이에 전 당연히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고 손을 저으며 말했답니다. 누굴 찾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잘못 보셨나 봐요. 아닌데요?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보여준 당신한테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장난이라뇨. 사나이 진심을 장난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아까 무대 MC가 김정숙 씨라고 호명하던데 정숙 씨, 저 정숙 씨 공연을 보고 반했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전 당황하고 의심이 들어서 꽃다발을 받지 않고 있는데 동료 단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다시 한번 저에게 고백의 말을 전했어요. 그제야 그 남자가 진심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꽃다발을 받게 되었고 난생 처음 애인이 생겼습니다. 첫 데이트를 하게 된 날 애인과 놀이공원을 갔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역시나 저를 집중했고 예상대로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애인이 그런 조롱의 말을 뱉은 사람 하나하나에
대놓고 화를 내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장 내 애인한테 사과해. 남들과 좀 다르다고 그따위 막말 들어도 되는 사람 아니라고.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것 좀 놔주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 감동의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던 말을 늘 참고 있었는데 애인이 대신해주니 속이 시원하기도 했고요. 그런 행복한 데이트는 계속되었고 어느새 저희는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하자. 결혼? 너무 설레는 말이네. 그런데 자기 부모님이 날 허락하실까? 물론이지. 자기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또 어디 있다고 반대를 하겠어. 겁먹지 말고 오빠만 따라와. 전 애인의 말만 믿고 시댁으로 인사하러 갔습니다. 시댁은 오래되고 작은 집이었어요. 홀로 계신 예비 시어머니가 보였는데 누워 계신 채로 인사를 하시더군요.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서커스 하는 아가씨라고? 듣던 대로 예쁘네. 그쵸, 엄마? 자기야, 내가 뭐랬어. 분명히 자기를 좋아하실 거라고 했잖아.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어디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내가 젊어서 고생을 좀 했더니 허리와 무릎을 거의 쓰질 못해요. 거동이 불편해서 화장실도 못 가고 있네요. 며느리 될 사람한테 이런 꼴을 보이니 너무 미안하네. 그래도 걱정 마요. 아가씨가 날 돌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버림당해왔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시어머니와 인연이 된다면 제 손으로 돌봐드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전 시어머니가 유일한 식구인 줄 알았는데 옆방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애기 둘이 나란히 누워있었고 보모로 보이는 늙은 여자가 분유를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 이 애기들은 누구야? 애인이 머리를 극적이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사실은 말이야. 나한테 2살 된 아들하고 갓 돌진한 아들이 있어. 이제야 말해서 정말 미안해. 사실은 몇 년 전 결혼을 한 적이 있어. 전처는 아들 둘을 낳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날 버리고 떠났어. 많이 놀랐지? 애인의 말대로 전 매우 놀랐습니다. 이혼남인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애가 둘이나 있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혼의 생각을 더 해보겠다고 말하고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와버렸답니다. 그이는 진작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며 염치 없지만 절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면 좋겠다고 연신 청혼을 했네요. 생각에 잠긴 전 과거를 또다시 떠올렸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모가 고아원에 버린 것까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엄마가 돼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지금 애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이가 아니면 다시는 사랑받지 못하고 평생 외롭게 살 것 같았죠. 그래서 전 그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2 아들의 엄마가 되기로 결론을 내렸답니다. 얼마 뒤 저희는 결혼식을 생략하고 제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전 서커스 단원으로 일하며 돈을 벌기도 했고 시어머니 시중을 드는 며느리로 핏덩이 아들들의 엄마로 지냈답니다. 시어머니의 똥오줌을 받아내는 건 물론이고 식사를 직접 떠먹여 드리기까지 하며 친딸처럼 대해드렸고 아들들에게는 매일 업어주고 안아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퍼부어 주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은 세상에 저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 큰 행운이라며 자기가 과거에 큰 업적을 이룬 위인이었을 거라고 좋아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공사장 인부였는데 벌이가 많지 않아서 제가 서커스 공연으로 버는 돈으로 식구들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가족이 생긴 저에게는 돈보다 사랑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죠. 제가 가장 역할까지 도맡아 하는 게 안쓰러웠는지 그이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여보, 당신 몸이 3개라도 모자랄 판이네. 엄마 모시랴 애들 키우랴 서커스 공연까지 하느라 너무 힘들겠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사업을 하나 해서 당신을 쉬게 하는 건 어떨까? 내가 생각했던 사업이 있는데 아이템도 좋고 실패할 일도 없거든. 당신이 처음에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 사업? 난 그냥 이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좀 피곤하지만 공연이고 살림이고 다 책임질 수 있어. 에이, 당신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해서 그러지. 내가 하는 노가다도 일거리 없는 날이 태반인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마누라 덕만 보고 살면 되겠어? 당신 짐을 하나 내려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듣고 보니 남편 말이 일리 있게 들렸어요. 가장은 남편인데 여자인 제가 계속 가장 노릇을 할 수도 없고 나중에 애들이 더 크면 학교도 보내야 하고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니 언젠가는 서커스를 놓아야 할 시기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이 하고 싶다는 철물 사업을 시작하도록 제가 모은 돈 거의 전부를 주었습니다. 그이는 트럭 한 대를 사고 공사장에 들어가는 자재들을 납품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래서 형편은 전보다 좋아지는 것 같았고 저도 서커스를 그만둬도 될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서커스 그만둘까? 내가 집에 붙어서 어머님이랑 애들을 쭉 돌봐드리는 게 어때? 벌써? 아이, 당신 서커스에 애정이 크잖아.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보물을 쓰도록 하고 당신이 나이가 들면 그만두는 게 어때? 그이는 지난번 말과 달리 계속해서 돈을 벌라고 하더군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았는데 말이죠. 여하튼 저야 공연하는 순간이 행복하니 계속해서 서커스 단원으로 성실히 일했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르자 아이들은 동네를 휘저으며 뛰놀 만큼 많이 컸고 시어머니는 몸이 더 안 좋아져서 말도 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네요. 그이는 사업이 계속 번창해서 널찍한 사무실까지 차려 직원들까지 여럿 고용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사업 욕심이 커서 더 크게 확장하고 자리를 잡으면 저에게 경제권을 주겠다면서 제가 버는 돈으로 계속 식구들을 부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가 숨을 거두시고 말았어요. 기저귀를 갈아드리려고 몸을 바로 뉘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더라고요. 숨을 쉬지 않는 걸 확인하고는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아프시긴 했지만 따뜻한 말씀을 자주 해줘서 진짜 엄마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효심 깊은 며느리라며 시어머니가 편하게 저승으로 떠났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고 전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찾아와 주셔서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아무도 절 난쟁이라고 놀리지 않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줘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무거웠던 전 서커스 공연 중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이전까지 별것도 아닌 공중그네를 타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무릎뼈가 부러지고 인대까지 끊어져서 수술을 받아야 했답니다. 게다가 완치해도 다리를 절뚝거리며 살아야 해서 다신 서커스 무대에 오를 수 없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과 또다시 소외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과 아들들이 있기에 극복할 수 있었죠. 원래 장애가 있던 저에게 장애 하나가 더 생긴다고 별 차이가 없다고 여겼네요. 하지만 다리까지 절뚝대는 외소증이었으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차리는 것만 해도 많은 힘이 들었고 화장실에서 씻는 건 역시 굉장히 불편했어요. 게다가 아들들은 저보다 훨씬 키가 더 커서 업어주는 것도 불가능했죠. 오히려 다리가 불편한 절 아들들이 부축해 주었답니다. 그때 아들들 나이가 8살, 7살이었을 때였는데 말이죠. 한편 사업하던 남편은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지 집에 들어오는 날이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어느 순간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보, 돈 좀 가진 거 없어? 납품 들어간 공사장에서 대금을 계속 미루고 있네. 다른 데 납품 들어가야 되는데 자재값이 많이 부족해서 말이야. 돈? 서커스 그만뒀으니까 있을 리가 없잖아. 많이 힘든 상황이야? 그 전에 모아둔 돈 있을 거냐? 통장 좀 줘봐. 왜 이래? 여태껏 생활비 내 돈으로 다 썼잖아. 남아있는 돈은커녕 다음 달 생활비도 없어. 난 이제부터 당신한테 생활비를 타서 쓰려고 했다고. 뭐야? 그럼 당신 알거지된 거야? 난쟁이 똥자루가 돈까지 없으니까 진짜 짜증나네. 남편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란 전 뭐라 그랬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또박또박 말하더군요. 난쟁이 똥자루라고 했다. 같이 사는 것도 쪽팔려 죽겠는데 가진 것도 없는 년을 내가 데리고 살아야 할 판이네. 서커스에서 돈 좀 만나해서 데려왔더니 얼마 가지도 못하잖아. 젠장.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한 말 진심이야? 나랑 사는 게 창피하다고? 나한테 남아있는 돈이 없다니까 본색이 나온 거야? 그걸 이제 알았냐, 이 팔푸나? 너 같은 난쟁이랑 사는 걸 누가 좋아해? 우리 엄마 시중 들고 애들 키우라고 데려다 놓은 거지. 나 좀 편하게 살려고 말이야. 그이가 진심을 말하는지 흥분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인지 모르지만 전 크게 상처를 받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남편 사업이 주저앉은 건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람 피우는 여자한테 쏟아붓느라 돈을 실컷 까먹었다고 이웃들이 전하더라고요. 저더러 바보처럼 왜 아직도 같이 사느냐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들을 왜 키워주냐고 충고했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바람 피우고 있던 것이 맞냐고 물었더니 아주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저 같은 여자와 살면서 바람 피우지 않을 남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끔찍한 말까지 했답니다. 전 이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판단했고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청에 들러서 이혼 서류를 한 장 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돈만 늘르 먹고 도망간 상간녀 욕을 하며 술을 퍼마셨고 애들은 저 없는 동안 굶었는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밥을 달라고 투정을 부렸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밥을 차려주고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기로 했는데 아들들이 밥 먹고 저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짓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림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이들을 버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이혼 서류를 제 손으로 찢어버리고 다시 엄마와 아내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술 취한 남편은 몇 주 만에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 공사장 인부로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고 저에게 함부로 했던 말들은 다신 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화해나 사과도 없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똑같이 지내게 되었네요. 며칠 뒤부터는 저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서커스단에 들어가 청소와 빨래 등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 건 모두 제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렇게 강산이 2번 바뀌며 전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들 둘은 어느새 건장한 청년이 되어 독립했고 각자 짝이 있어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폐암 말기를 선고받았답니다. 입에 담배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 크게 놀랍진 않았네요. 제가 아무리 끊으라고 말려봐도 귓등으로만 듣더니 결국 담배로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그땐 참 남편이 밉기도 했지만 유일하게 절 사랑해준 남자라 슬프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의 죽음으로 아들들에게 고백 하나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평생 비밀로 할까 했지만 자식들도 알고 있어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계모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러자 아들 둘은 몹시 놀란 얼굴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끝까지 모자지간으로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제야 제가 모든 건 실패했지만 자식 농사는 제대로 지었구나 싶었답니다. 몇 달 뒤 큰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고 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 예비 며느리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장에서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요. 하객들이 어머님을 보면 다들 저 무시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난쟁이가 시어머니라고 하면 손가락질해요. 얘야, 난쟁이라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내가 네 채통을 지켜주자고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안 되겠다. 내 아들한테 가서 네가 한 말을 일러야겠다. 어머님 아들도 저랑 같은 마음이에요. 저더러 대신 말하라고 자리를 비켜준 거라고요. 어차피 친아들도 아니라면서요. 그이가 마음 같아선 혼주석을 비울까 하다가 어머님이 불쌍하다면서 결혼식에 끼워주자고 한 거예요. 그 말에 전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절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에 화도 났고 며느리라는 게 제 머리 위에 앉아서 막말을 짓거려 대는데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결국 제 분을 못 이기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떠났는지 쳐다도 보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뒤 결혼식 당일날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역시나 바보처럼 가고 말았어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고 제가 키운 녀석이 100년 가약을 맺는데 제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한이 맺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당부한 대로 혼주석에 가만히 앉아서 아들의 결혼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라히 홀로 집으로 돌아왔고요. 이듬해 둘째 아들도 똑같았어요. 며느리들은 약속이라도 했는지 하나같이 절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친엄마가 아닌 걸 강조하며 거리를 두려고 했네요. 여하튼 아들 둘을 장가 보냈더니 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안부 전화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자식들과의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며 외로운 노년을 맞게 되었죠. 그렇게 3년이 지났을까. 콧배기도 보이지 않던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함께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부모라는 게 참 웃기더군요. 미워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식들 얼굴을 보자마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던지. 전 쩔뚝대며 걸어가 아들들 품에 안겼답니다. 아유, 보고 싶었다 얘들아. 그동안 잘 지냈니? 엄마 미안해요. 동생이랑 같이 온다 했는데 이제 오게 됐네요. 그동안 먹고 사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맞아요 엄마. 진짜 엄마 보러 오고 싶었어요.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이 애미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니까 고마울 따름이야. 그런데 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온 거야? 제 물음에 큰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뒤면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65번째 생신이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찾아왔어요. 같이 계곡으로 여행 가는 거예요 어머님. 아 그게 정말이야? 아휴 나한테 이런 날도 다 있다니 너무 좋구나. 모두들 고맙다. 이 늙은이 챙겨주러 먼 길까지 와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전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움을 전했고 자식들의 말대로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작은 아들이 가진 승합차에 5명이 같이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멋진 풍경을 감상했어요. 정말이지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라 입이 턱 하고 벌어지더군요. 어머니 기분 좋으신가 봐요. 웃음이 끊이질 않으시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 아시죠? 제가 미숫가루 좀 타왔으니까 시원하게 한잔 하시고 구경하세요. 아유 그래 맛있겠구나. 잘 마시마. 며느리가 건네준 미숫가루를 원샷으로 마시고 계속해서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잠이 쏟아져 저도 모르게 쿨쿨 자게 되었어요.
잠에서 깨어나자 제가 누워있어 목적지에 도착한 걸 깨달았죠. 두 눈을 비비고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분명 계곡이라고 했는데 제 눈앞에는 무성한 나무가 그득한 산속이었어요.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근처에 계곡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어딨니? 그리고 멀리서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 귀를 기울였답니다. 야, 난쟁이 깼나 보다. 빨리 여길 벗어나자. 아, 형, 괜찮아. 저 난쟁이 쩔뚝이가 무슨 수로 우릴 따라와? 천천히 가도 상관없어. 그런가? 하여튼 여기다 짱 박아두고 한 달에 한 번씩 먹을 거 배달해주면 된다는 거지? 나중에 경찰에 걸리기라도 하면 큰일일 텐데 괜찮을까? 아, 그렇다니까. 고려장이라고 못 들어봤어? 옛날에 늙어 빠지고 쓸모없는 부모를 산에 버리고 오는 풍습 말이야. 우린 지금 조상이 했던 것처럼 풍습을 따라하는 거라고. 괜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여하튼 나중에 돈 받으면 반으로 나누는 거다. 아, 당연하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 큰 돈이면 몇 대가 먹고 살 만큼 부자가 되는 건데 말이야. 그리고 목소리는 그쳤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전 뒤를 돌아 숙소를 봤는데 당장이라도 귀신이 나올 법한 폐가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빵과 물이 잔뜩 있었답니다. 그걸 보고 나서야 자식들이 절 산속에 버렸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네요. 그런데 돈을 받는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보험 또한 들어놓지 않아서 줄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여하튼 전 패닉 상태에 빠졌고 너무 어지러워서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헌신하고 사랑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고 헛된 행동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 팔자에는 사랑 하나 없고 죽는 그날까지 버림만 받다 떠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살고 싶었는지 폐가 안에 있던 빵과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절뚝거리는 다리로 산을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은 산속이라 우거진 숲이 집이 있답니다. 1시간을 걸어도 2시간을 걸어도 똑같은 곳을 맴도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해가 지고 있어서 내일 다시 내려가기로 마음먹고 다시 폐가로 돌아가서 잠을 청했답니다. 그런데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소름 끼치게 무섭던지 식은땀을 흘리며 제발 폐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공포에 떨고 있으니 잠이 올 리가 없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이튿날 또다시 빵을 우걱우걱 먹고 어제 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내려가 봤어요. 하지만 똑같이 우거진 숲이 앞길을 막고 있었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큰 길이 나올지 알 수 없었답니다. 몇 날 며칠을 산에서 내려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지칠 대로 지친 전 자포자기하고 말았어요. 제가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 평생을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타협하고 폐가에서 처량하게 지냈답니다. 핸드폰도 없고 시계도 없어서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를 만큼의 시간이 흘렀어요.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 찾아온다고 했으니 그날이 되면 이 산속에서 꺼내달라고 빌 생각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 숲을 지나는 짐승의 소리가 들려와서 재빠르게 폐가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폐가 앞까지 걸어오더라고요. 숨을 죽인 채 공포에 떨고 있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정숙이 언니! 누군지 몰라도 산짐승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폐가문을 열고 저를 부른 여자와 시커먼 남자 여럿과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누구세요? 제 아들이 보냈나요? 한 달째 식량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봐요, 그러지 말고 절 좀 이 산속에서 꺼내주세요. 역시 맞구나. 언니 자식들이 여기에 가둔 거였어.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당신은 도대체 누구세요? 제 물음에 여자는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 이모와 저, 그리고 사촌 동생이 나란히 웃고 있었어요. 언니, 나야, 경미. 사촌 동생 경미라고. 그제야 제 앞에 있던 여자가 누군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던 꼬맹이 소녀라는 걸 말이죠. 경미? 네가 정말 경미란 말이야? 그렇다니까. 내가 언니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이모가 날 고아원에 버리는 게 60년 가까이 됐는데 이모 딸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고? 그것도 내 자식들이 버린 산속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머릿속이 복잡한 전 질문들을 마구 쏟아냈어요. 그러자 사촌동생 경미가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하더군요. 언니, 처음부터 이야기해줄게. 우리 엄마, 그러니까 언니 이모가 말이야. 언니를 버린 적이 없어. 언니를 잃어버린 거라고. 10수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언니를 찾는데 실패했어. 그렇게 쭉 살다가 작년에 암에 걸리셨어. 연세가 많으셔서 거의 시한부나 다름없었지. 엄마는 곧 돌아가실 걸 예감하시고 나한테 유언을 남기셨어. 바로 언니를 찾으라고 말이야. 그래서 엄마의 유산을 똑같이 나눠주라고 일렀어. 그래서 작년부터 언니를 찾으려고 흥신소 여러 곳에 의뢰를 했고 얼마 전에 언니의 아들을 찾게 된 거야. 난 엄마의 유언을 전했고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 그런데 언니 큰아들이 말하길 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다는 거야. 그러니 언니 유산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엄마처럼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어서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뒷조사를 시켰지. 그리고 며칠 뒤 언니 큰아들 차 안에 심어둔 도청기를 회수해서 들어봤더니 빙고! 언니는 살아있었고 자식들이 돈을 가로채려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걸 알게 된 거야. 전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또 돈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걸 알고 나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놈들과 며느리들이 짜고서 나를 고려장을 치른 거야? 이 깊은 산속에? 맞아. 도청기에 녹음된 산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 사람 시켜서 이잡듯이 뒤졌어. 그리고 지금에서야 언니를 찾게 된 거지. 모든 걸 알게 되자 온몸에 기운이 빠졌습니다. 전 경미에게 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이 산속에서만 꺼내달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네요. 걱정 마. 이제부터 내가 언니 보호자야. 일단 여기서 나가고 할 일이 있어. 무슨 일? 차차 설명할게. 실장님, 저희 언니 좀 안고 산에서 내려가도록 해주세요. 이윽고 건장한 남자가 절 번쩍 안아들었고 경미와 함께 온 남자들과 산속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이 없는 길이었어요. 아침부터 걸어 나왔는데 해가 질 때쯤 아스팔트가 보였답니다. 저를 안고 내려온 남자가 차에 태워줬고 곧 웅장한 소리를 내는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으리으리한 호텔 아니었어요. 하루 전만 해도 귀신이 나올 법한 폐가에 있다가 이런 곳에서 일어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경미는 저에게 갈 곳이 있다며 씻고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전 묻지도 않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오랜만에 샤워를 했어요. 이윽고 차에 오르자 경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지금 가는 곳은 다른 호텔이야. 거기서 언니 큰손자 돌잔치가 있거든. 경미야, 내가 거기 왜 가? 나보고 손자 생일을 축하해 주라고? 아니면 또 잡혀서 산에 들어가라고? 이젠 자식들 얼굴 보기도 싫어. 그런 놈들 엄마로 살았다는 게 한심하게 느껴질 뿐이란 말이야. 차 돌려. 언니, 누가 축하해 주래? 가서 잔치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잔 말이야. 그 자식들이 언니한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자고. 나만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알겠지? 그제야 경미가 나에게 복수하라고 판을 깔아준 걸 눈치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떻게 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답니다.
1시간 뒤 손자의 돌잔치가 이루어질 호텔에 도착했고 경미와 시커먼 남자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자가 돌잡이를 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행사장에 발을 디뎠네요. 이윽고 아들 둘 며느리들이 저를 보고 기겁하는 표정을 지었고 제 옆에 있던 경미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경미가 손가락을 딱 소리를 내며 튕기자 시커먼 남자 하나가 마이크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언니, 녹음된 음성부터 틀어. 하객들한테 이 인간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려야지. 그래. 경미의 말대로 녹음기를 켜고 마이크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저에게 달려드는데 경미가 데리고 온 시커먼 남자들이 한 손으로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마이크를 타고 스피커에서 울리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 둘이 절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이모의 재산을 받으려고 했던 계략과 산속에 가둬둔 끔찍한 대화가 흘러나왔죠. 그러자 하객들은 경악했습니다. 음성이 끝난 뒤 마이크에 입을 가져다 댔어요. 잘 들리시죠? 지금 화려한 한복을 입은 제 아들놈들과 며느리들이 절 산속에 버렸습니다. 외소증인 제가 혼자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깊은 산속에 말이죠.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제가 받을 유산이 탐나서 그랬다네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이렇게 제 아들내미 돌잔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 아니 이런 짐승들 파티에서 즐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것들한테 돌을 던지고 싶으세요? 전 마이크를 내려놓고 테이블에 올려진 초밥 하나를 아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객들 하나둘씩 손에 음식을 들고 아들놈들과 며느리년들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한 수모에 비하면 약하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이윽고 하객들은 요글에 대고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얼굴에 양념이 범벅된 큰아들이 저에게 소리치더군요. 야, 이 난쟁이야. 조용히 산에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왜 이런 사달을 만들어? 지금 온 하객들 대부분이 우리 회사 사람들이라고. 둘째 역시 저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진짜 돈 먹을 기회 날렸네. 게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어이 반푼이, 우리가 엄마 해주니까 진짜 무슨 엄마라도 된 줄 알아? 우린 어렸을 때부터 난쟁이인 당신 때문에 왕따까지 당했어. 우리 인생 먹같이 만들어놨으면 그만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산에나 짱 박혀 있을 것이지 왜 기어 나와서 일을 망쳐? 너희들 정말 끝까지 이러기니? 나 때문에 너희들이 부끄러운 건 이해해. 하지만 내가 니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어? 내가 준 사랑을 모두 무시하고 장에 있는 엄마를 산속에 내다버리냐고. 그러고도 니들이 사람 자식이니? 아니, 너희들은 산짐승보다도 못한 놈들이야. 천벌받을 각오들 하라고. 제 말이 끝나자 경미가 뒤를 돌아 누군가에게 신호를 주었고 형사들이 몰려들어와 아들놈들과 며느리를 체포했습니다. 경미는 이 상황을 모두 계획하고 있었고 친한 형사들까지 미리 섭외해 두었다네요. 그래서 제가 복수하는 상황을 끝까지 기다렸답니다. 결국 제 자식놈들은 쇠고랑을 차게 되었고 납치와 감금, 범죄 공모 등 여러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자식들은 연이 끝나고 말았네요. 그리고 전 경미의 부탁대로 경미와 함께 살기로 했답니다. 이모가 살아생전 절 잃어버린 걸 수없이 가슴 아파하셨다며 하늘에서 저희가 함께 지내고 있는 걸 보시면 기뻐하실 거라고 말하니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외소증으로 살아온 저의 이야기와 자식들과 얽힌 사연을 모두 들려드렸어요. 제 인생 정말 불쌍하지 않나요? 혹시 길을 가다 외소증 사람들을 보시면 난쟁이라고 놀리거나 뚫어지게 보시는 걸 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니 같은 대우를 해주세요. 그럼 파란만장한 삶의 마침표를 찍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저 김정숙은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또 다음 사연으로 만나요. 안녕!